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발되는 사소한 스트레스의 순간들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고 뇌가 방어하지 않기에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누적되어 대단히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축내며 집중력을 흐트리죠.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양과 강도, 속도로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훔쳐가죠. 스트레스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미세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미세 스트레스는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컨텐츠를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현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병, 미세 스트레스. 뭔가 이상했다. 가슴 통증인가? 확실치는 않았다. 스치듯 지나가는 기분이었다고 브라이언은 후에 말했다.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깜짝 놀란 그는 급히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은행의 전무이사인 그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둘째 가라면 서러웠다. 틈날 때마다 자전거 경주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자신의 평균 심박수, 속도, 근저항력, 근출력량 등을 줄줄이 댈 수 있었다. 최근에 심장마비로 멘토를 잃은 그는 가슴에서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건강한 38세 남자에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연이은 검사에도 아무 진단이 나오지 않자 브라이언은 가슴에서 느껴진 압박감이 자신의 착각이라고 결론 내렸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좀 놀라긴 했어요. 우리가 브라이언을 만난 건 그가 그 회사에서 고성과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왜 회사에서 그를 우리 연구에 추천했는지 알 수 있었다. 언뜻 보면 브라이언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대도시의 고급 지역에 살았으며 서민층 출신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직장인의 표본 같았다. 하지만 일상에 대해 차근차근 묻기 시작하자 조금 다른 패턴이 드러났다.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요. 어디에도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털어놓았다.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상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가 공황발작을 겪기 직전 수준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삶에서 매일 발생하는 미세 스트레스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스트레스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매일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이를테면 브라이언은 마지막으로 숙면을 취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밤이 되어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별일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사소한 일들 중 하나죠. 그는 그날 벌써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할 일들을 줄줄이 말했다. 아마 자신의 할 일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건 바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 스트레스였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틀 후면 다른 전무이사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팀원 2명이 필요한 분석 보고서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부터 생각났다. 그들이 마치지 못한 일을 대신하려면 늘어날 업무량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시간대가 다른 해외 지역에도 진출해 있었기에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사이 쏟아져 들어온 이메일을 확인하며 해외 금융시장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식을 접하기 일쑤였다. 그의 상사는 늦은 밤에 업무 이메일을 잔뜩 보내기로 악명 높았는데 그러면 하던 일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주요 고객들도 종종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밤늦게 보내곤 했다. 상사와 고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본래의 요청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러한 변동사항은 브라이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는 하루의 시작에 불과했다. 퇴근하기 전까지 그는 쏟아지는 미세 스트레스 폭격에 시달렸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날 그는 팀원들이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에는 부서별로 금액을 나누어야 하는 보너스를 두고 다른 부서장과 팽팽한 대결을 벌이다 결국 졌다고 했다. 그리고 회사 고위 임원들이 그의 팀원 중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시급한 문제가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배치하는 바람에 새로운 팀원들의 면면을 파악하는 중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브라이언은 고위 임원과의 회의에 급히 불려갔는데 거기에서는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라는 압력을 가하기만 할 뿐 브라이언의 사업부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우리와 함께한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 그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끊임없이 메시지 알림 소리가 들려왔다. 이메일과 슬랙 메시지, 화상회의에 매달려 있다 보면 퇴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만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항상 제 일을 지지해주는 멋진 아내에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커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미세 스트레스는 단순히 그날의 할 일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해결하기 힘든 감정적 짐이기도 하다. 미세 스트레스의 출처가 말도 못하게 요구사항이 많은 고객이나 재수없는 상사처럼 전형적인 빌런인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친구나 가족, 동료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브라이언은 개인적 삶에서 나오는 다른 미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 마음대로 시험 삼아 약 복용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85세 된 그의 아버지였다. 그러다 보니 약을 아예 건너뛰었다가 그 결과로 하루 종일 낮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낮잠을 너무 많이 자니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어둠 속에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는 일도 늘어나고 있었다. 브라이언과 그의 아내는 번갈아가며 부모님 댁에 들러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무가 과다해지면서 이 일마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아내 역시 업무량이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마침 올해에 파트너 자리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고 과연 부모님은 간병인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었다. 브라이언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모두 일종의 죄책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앙금처럼 남아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들의 행복과 안전을 걱정하면서 말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더욱 확대시킨다.
미세 스트레스는 작거나 사소할지 몰라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오래된 이야기는 미세 스트레스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끓고 있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바로 펄쩍 뛰어나온다. 하지만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천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그 열기에 적응하며 견디다가 결국 물이 너무 뜨거워져 더 이상 뛰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끓고 있는 물 속에 그대로 앉아 있다.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인터뷰한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터졌다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다. 급작스럽게 닥친 거대한 파도로 인해 경로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도 이 미세 스트레스라는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상의 회복 탄력성이 깃들어 있으면 직업적 성공과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적으로 더 성공적이며 새로운 일자리나 승진을 두고 경쟁할 때도 우위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힘든 일이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더 잘 대처한다. 또한 회복 탄력성은 번아웃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큰 희망이나 낙관주의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힘든 시기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플 가능성이 더 낮으며 업무 만족도도 더 높다고 한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그들이 가진 기술이 구식이 되어 쓸모없어지면 새로운 기술을 더 잘 배우기도 한다. 일상의 미세 스트레스로 인해 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우리 연구에서 만난 10%의 사람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투지 같은 것을 찾으려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복 탄력성은 언제나 내 뒤를 봐주는 영혼의 단짝 친구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종류의 지원을 받으려면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 적절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일종의 민첩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때로 우리는 공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기 연민에 빠져 전진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 때로는 나아갈 길에 대한 조언이나 새로운 시각, 그저 삶의 불합리함에 허허 웃고 떨칠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그래야 작은 계기로도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시야에서 보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장애물을 만나면 패닉에 빠지기 쉽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더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각을 넓히는 것을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는 데서 벗어난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 걸음 물러서고 상황을 다르게 규정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 찰리는 자신이 중요한 회의에 배제된 것을 알고 당장 이사의 사무실로 쳐들어가고 싶었다. 화가 점점 더 끓어오르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일단 자신의 업무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신뢰하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찰리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았기에 냉정하게 그의 시각을 바꾸도록 도움을 주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사가 지금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포함되지 않은 응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저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정말이지 옳은 조언이었다.
나중에 상사와 대화를 나누고 보니 오히려 찰리가 필요 없는 회의에 들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준 것이었다. 언제든 상황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목적의식과 전반적인 행복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영국의 과학자 앤드류 스텝토와 데이지 펜코트는 나이가 들수록 목적의식이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한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지니는 것은 사회적 정서적 유대가 조각나고 사회적 참여가 떨어지고 건강 문제로 인해 개인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중장년 이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강력한 의미를 찾게 되면 미세 스트레스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며 전보다 좀 더 견디기 쉬워진다. 삶에서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커져서 두려움이나 불안에 떨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역경이 닥쳤을 때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더 쉽다. 목적의식을 찾고 알 때의 혜택은 단순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생기는 것을 넘어선다. 목적의식이 있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삶의 의미는 숙면과 더 나은 회복 탄력성으로도 이어진다. 심지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증거도 있다. 우리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미세 스트레스를 남들과 다르게 경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정체성 자체가 업무 위주로 돌아갔던 사람들에 비해 사소한 일에 집착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 또한 $50만 보너스를 받으려면 가족 전체가 이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히 그것을 포기했던 매튜처럼 삶에서 포기해야 할 것과 중요한 것을 잘 파악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균형이 시간이 흐르며 더욱 축적되면 엄청난 건강과 행복의 혜택을 경험했다. 물론 우리의 행복에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목적의식을 찾기가 반드시 쉬워지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느라 바빠서 가치 있는 목적의식을 찾고 집중하는 데 시간을 쓰는 호사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지루하다고 할 법한 활동에서 목적의식을 찾는 데 뛰어났다. 삶과 목적의식을 어떻게 찾을까? 인간관계를 통해 목적의식을 창출하는 것은 3가지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 힘든 상황에서 끈기 있게 노력하게 도와준다. 힘든 시기를 싸워 이겨낼 더 광범위한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둘째, 미세 스트레스가 아무리 감정적 대응을 유발하더라도 보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도와준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은 우리 두뇌의 두려움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반응의 속도를 늦추고 의사결정과 충동 조절을 도와주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발동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은 미세 스트레스를 좀 더 견디기 쉽게 만들어준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역할과 목표를 찾는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재미의 기준에 맞춰 아무 성취감 없는 역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목적의식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 내린 다음 그러한 역할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구성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미세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자신이 직장이나 삶에서 원하는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상호작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 평생 육상 선수로 살아온 이블리는 사회에서 내린 엘리트 선수의 정의를 통해
자신을 규정지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개인 최고 기록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측정했다. 이러한 기쁨을 남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그가 기쁨을 나누었던 그룹은 점점 더 작아졌고 결국엔 그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다른 선수 몇 명만 남게 되었다. 1분 1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훈련하다 보니 캄캄한 새벽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홀로 달리는 일이 잦았고 그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대학교 시절 팀 동료들과 나누었던 웃음이나 공감 같은 것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한 해라도 기록 갱신을 하지 못하면 동기나 훈련이 부족했다며 스스로를 탓했다. 결국 그는 개인 최고 기록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그가 생각하는 재미가 아니었다. 그가 달리기를 하며 좋아했던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팀의 일원으로 생활하던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추구하고 싶었던 목적의식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후 그는 딸과 딸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엄마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지만 그는 속도와 거리를 그들에게 맞췄다. 4사람의 그룹은 점점 규모를 확장해 여성 러닝 그룹으로 발전했다. 달리기는 이블린이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는 초보 러너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모두가 사랑하는 활동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는 여전히 자신을 러너라고 여겼지만 더 이상 엘리트 선수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달리지 않았고 자신을 거세게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그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10%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저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을 아주 조금 바꾸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목적의식으로 채워진 삶을 즐겼으며 의미 있는 삶이라는 개념을 언젠가 달성할 목표쯤으로 여기며 미뤄두지 않았다.